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부 다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의 판결 선고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한꺼번에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파기 환송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50억 원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타던 말 3마리 값 34억 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삼성 뇌물 86억 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기업들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한 협박은 아니라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은 파기환송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서 엇갈렸던 삼성 뇌물 규모를 정리하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단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굵은 빗줄기에도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를 앞둔 대법원 주변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1000여 명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촛불 문화제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천하에 다 확인된 삼성재벌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형을 선고할 것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TV 생중계가 허용된 대법정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50분간 국정농단 판결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특히 하급심에서 뇌물 인정 여부가 엇갈렸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3명 모두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은 대법 판결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 판결은 주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은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은 말 3마리에 대해 뇌물 판단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2년여 만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지만 최종 결론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최근 실적 악화에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총수 공백 사태까지 준비해야 하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입장문은 짧고 원론적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든 삼성전자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삼성전자로서는 최악에 가까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선고대로라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가 크게 높아져서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또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등 실적 부진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설상가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한일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빠른 결단 그리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이 된다면 이런 빠른 대응을 하는 데는 훨씬 속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이어가고 있는 사업장 시찰 등 현장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 경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어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 언론이 경고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법원 판결로 글로벌 무역 혼란 속에 나아가는 한국 최대 기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되살아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그룹의 주력인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 아베 내각 안에서 부처 간 역할을 두고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무성을 쏙 뺀 채 경제산업성이 한국 보복을 주도하고 외무성은 골치 아픈 뒤처리만 떠맡게 돼 불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 대표. 통상 전문가인 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전략실장을 상대로 일본 측은 외무성 소속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나섰습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을 하고
전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유혹된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これは輸出管理制度に基づく措置であるということを述べ 쟁점인 수출 제도에 해박한 우리 대표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무성 출신 일본 대표가 맞붙은 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경제산업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일본 유력신문사 간부가 YTN에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제도 전문부서인 경제산업성이 뒤로 빠지고 M1 외무성이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무성 불만의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외무성을 쏙 뺀 채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산업성이 밀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全くこの件については協議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し 2차에 걸친 보복의 파장은 한국 내 반발은 물론 서방 언론의 일본 비판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외무성은 뒤늦게 한국 여론을 살피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고충을 떠맡게 됐습니다. 사고는 경제산업성이 치고 골치 아픈 뒤처리는 외무성이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재, 즉 1차 보복 조치 이후 한 달 동안 이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전월 대비 8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일본 기업 수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향해 냅다 찌른 칼날이 일본 기업에도 큰 상처를 남긴 게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하는 한중일 예술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한중일 30 문화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넌버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박양우 장관과 러수강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 시바야마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미야타 문화청 장관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농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버라고 비판했는데요.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겁박하지 말라고 반발하면서도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대규모로 고발된 상황이어서 숨죽이고 검찰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조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조국 지명자의 형법상의 범죄 혐의가 뭐 있죠? 하나라도 드러난 게? 조국 사태는 언론의 집단 창작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꼬집는가 하면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뭐 잘난 척하더니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배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거기 물반고기반이에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이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유시민 이사장까지 검찰을 비판하자 한국당은 이른바 친문 세력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한다며 발끈했습니다.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독재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알아서 기는 수사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수사를 벌인다면 조국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권 핵심을 찌르는 신속한 수사에 패스트트랙 사태로 대규모 고발된 한국당 역시 마냥 웃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권 실세를 상대로 한 수사로 명분을 얻은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거라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야당이 환호 작약할 일은 아니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음은 패스트트랙 수사라고 짚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정치 무대는 여의도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예언처럼 정치권은 당분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을 이끄는 두 사람이 실제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정조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중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두 사람은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데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이끄는 투톱이 실제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강제 구인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경찰 권력으로 입법 권력을 제압하고 삼권 분립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경찰도 고심이 큽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체포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데다 경찰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아직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인사청문회 이후 채택한 보고서에서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고 특별한 도덕성 논란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한상혁 후보자를 상대로 가짜뉴스 규제 기준과 처벌 강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 논문 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부당소득공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정욱 후보자를 상대로 자녀의 조기 유학과 소득세 지강납부 논란을 포함해서 이른바 젠더 갈등을 해소할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종료를 이틀 앞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갑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날치기 강행이라며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거 국회법에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회의장.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거친 언사가 오고 갑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뭘 참았다고 그래? 뭘 참았어 그래? 진대 짚고 그만해. 결국 설전 끝에 표결이 치러졌고 여야 의원 19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9분 중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한국당이 개선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오면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정개특위 선거법 통과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좌파 독재 야욕에 의해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앞으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전면적인 의사일정 거부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볼에 와닿는 서늘한 공기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27도로 어제만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오늘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 곳곳에는 어제 내린 비로 지표면이 습해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청주의 가시거리가 30m, 영월이 5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와 부산 28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다시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비는 충청 이남지방으로 확대한 뒤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도로에서 일가족이 탄 SUV 승용차가 10m 아래 풀숲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90대와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70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밤 서울 삼각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꿈에 이상한 것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정신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동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과 24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동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그동안의 진술 너미로 원한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했던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조물 시공부터 관리 안전 점검까지 모든 단계가 부실하게 이뤄져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럽 내부 구조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에 일어난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도 8명이나 됐습니다. 사람 깔리는 게 보였고 저희 지인분들도 하고 거기 있던 손님들 다 합쳐서 남성분들이 밑으로 올리려고 했죠. 근데 너무 무겁다 보니
만들어줘고. 무너진 클럽 구조물은 3차례 불법 증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 구조물이 사람 몇 명 무게를 버틸지 계산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복층 구조물은 1제곱미터 면적당 300kg을 버티게 설치해야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은 35kg 정도만 견딜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경찰은 증축 비용을 아끼려고 규정보다 크기도 작고 약한 사각 철기둥을 쓴 데다 유지 보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으로 구조물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부실하게 지은 구조물은 15명 이상 올라가면 무너질 위험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무려 30-40명이 구조물 위에 올라갔고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11명을 입건해 현 대표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앞으로 공무원 유착 관계나 특혜성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는 흔히 수도꼭지에 비유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개념의 수직 구조의 유기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유연 소자를 값싸고 고성능으로 제조할 수 있어서 폴더블 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유기물질로 만드는 일명 유기 트랜지스터. 휘거나 유연한 제품을 만들 때 쓰여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낮은 전화 이동 성능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존 무기 트랜지스터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팀과 공동으로 새로운 구조의 유기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전극과 유기 반도체가 수직으로 쌓인 구조입니다.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성능을 많이 개선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기존 기술에서의 단점이 속도가 낮고 직접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수직 구조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기술입니다. 수직 구조 트랜지스터는 전자를 보내고 차단하는 투과 전극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연구팀은 새나가는 누설 연료를 기존의 10,000분의 1로 크게 줄여 능력 좋은 투과 전극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비싸고 복잡한 공정 없이 투과 전극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 산업 응용성이 아주 큽니다. 주로 유기 트랜지스터가 이용되는 폴더블 폰이나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소재 분야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합쳐서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 회계 사기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지나치다는 여당이 설전을 이어갔는데 입장차가 워낙 커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가족이 탄 SUV 승용차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서 90대와 70대 여성이 숨지고 70대 남성과 부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선고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했던 말 3마리의 뇌물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말 3마리뿐 아니라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지원한 돈까지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말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들여다볼 필요 없이 최 씨가 실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말을 빌렸다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에 불같이 화를 낸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최 씨의 바람대로 계약서 없이 실제 말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삼성 측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제3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기대하고 준 돈이라는 겁니다. 말 3마리 구매비인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만큼 일부 회사 돈을 횡령한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제외한 36억여 원만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고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어난 만큼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 회계 사기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그동안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 물론 검찰의 삼성 회계사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그 배경에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 합병이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회계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을 삼성 측이 부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경우에도 그 승계 작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이 점에 있어서도 삼성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3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의 삼성 회계 사기 수사도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7%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 회사인 ATAM은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 49분까지 YTN 등 보도 채널과 지상파 3사, JTBC와 MBN 등 종편 2개사가 중계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시청률 총합이 7.51%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주요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라며 수출 규제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한 건을 허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4일 수출 규제 이후 감광액 수출은 2번 허가했지만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건 처음입니다. 일본의 스텔라 캐피카가 생산하는 물질로 삼성전자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불량을 막는 핵심 소재로 세정 작업에 쓰이는데 일본 회사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독가스로 전용될 수 있다며 엄정하게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대체 수입처를 찾고 국산화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불화수소를 한 건 허가해줬다고 해서 일이 일비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 입장은 수출 규제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전격적으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데는 생산업계의 실적 악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국가로부터 불화수소 수입을 본격화하면 일본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인데 실제로 일본 업체의 지난달 불화수소 한국 수출량은 1년 전보다 8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비해 수출을 허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과거만의 일이 아닙니다. 격화하고 있는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조사 기간이 지났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피해 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회색이 짙어지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군수물자를 쥐어짜기 위해 강제동원에 열을 올렸습니다. 나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1945년 봄 13살이었던 김영덕 할머니 그렇게 방직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막 두드려 버리더만 이장 관장이 뭐 거고 일본 놈들이 뭐라 했는가 무조건 그냥 막 그냥 줄줄줄줄 뭐 그냥 나리비 서갖고 갔대. 근데 글쎄 나도 우리가 나이가 질로 작아 다 죽어버렸어 많이. 중노동이 고통스러웠지만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잔혹한 폭행입니다. 여기를 때려보더라고 팍 때려버려. 그런데 이제 사정없이 뗀 것이 아픈 것이나 안 잊어볼까 다 잊어본갑서. 뭐 얼른 안 간다고 떼고 또 일 얼른 안 일난다고 떼고 그랬대. 2005년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용덕 할머니는 글도 모르고 자식들도 비교적 넉넉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공장으로 끌려갔던 동네 친구 최점덕 할머니만 신고해 피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고 보상도 받았습니다. 김용덕 할머니랑 그때 같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되셨어요? 그때 담 넘으실 때도 김용덕 할머니도 같이 넘으셨던 거예요? 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불고 땅때. 김용덕 할머니는 최근 일본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경제보복에 나서자 뒤늦게라도 피해 내용을 정부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는 보상은 물론이고
피해 신고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쳐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지원을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원단이나 재단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법은 강제동원 피해 신청 기간을 2014년 6월까지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까지 금지한 건 아닙니다. 위원회 종료 후 정부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소관 사무는 행안부에서 승계한다는 현재의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담당 부서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연구를 주요 업무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결국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외면 속에 어르신들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쬐끔만 살면 죽을 건데 얼마나 살았더냐. YTN 한동우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오는 일요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일축제 한마당 인서울 행사에 참석합니다. 한일축제 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는 민간 문화교류 행사로 한일 갈등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차관급인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에서도 다음 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한일축제 한마당 인도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불을지를 두고 씨름하다가 소득 없이 끝난 겁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부인, 딸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부인까지 청문회에 부르자는 야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여당은 종일 충돌했습니다. 오전 법사위 간사 회동부터 설전이 벌어졌고 사모펀드 운영한 사람들 다 나가 있고 해외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후보자는 가족들이 한 일이라서 모른다. 가족을 증인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증인을 통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해명될 수 있다는 건 제 입장입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합의가 안 되면 가족을 포함한 25명 증인 명단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좀 경청 좀 해주시죠. 네? 경청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자료도 없지, 증인도 없지.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대질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논의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 채택권에 대해 이른바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적어도 증인에게 5일 전에는 출석 요구서가 보내져야 하는 만큼 다음 주 2일과 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날짜를 수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을 민주당이 왜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역시 청문회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야당 또한 조 후보자 가족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협상을 이어갑니다.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가 애초 합의한 다음 달 2일과 3일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전방위로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을 거꾸로 떨어야 한다는 그 욕망, 그것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죠.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언론들이 총단결해서 말하자면 마녀사냥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 20, 30군데 압수수색을 심하게 오버하는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후보자 두둔 발언에 대해서 보수 야당은 진영 논리에 갇힌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유 이사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표현으로 학생들과 한국당을 싸잡아 모욕했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유 이사장은 편향적 의식으로 오염된 꼰대일 뿐이라며 조국과 유시민의 이중성은 조유상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신속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과정 충돌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데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출석 통보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 지역은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아침부터 오후 사이 중부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 오늘 출근길은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까지 내려가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낮엔 어제보다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대전도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영월의 가시거리가 50m, 천안은 10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이어진 뒤에 거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파란 하늘 속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고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다시 가을 장마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 지역은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합니다. 앞서 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놀란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꿈에서 이상한 것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정신 이상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SUV 승용차가 도로 옆 10m 아래 풀숲으로 굴렀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70대 운전자의 90대, 70대 누나가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부인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바다 경치를 보려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제동의 한 사거리에 119 구조대가 출동해 다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70대 여성이 몰던 SUV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가게 안에 있던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조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시면 되죠.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잘라서
청문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또는 우리나라의 특권층이 어떻게 이런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입시 부정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에서 교육부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교육과 관련된 의사 진행이고 자료 요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 중에 홍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홍신학원이 1억 3,9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보조금이 11억 원으로 다시 23억 원으로 10배, 20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홍신학원과 관련된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살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대입 과정과 관련해서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검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 야당 원내대표를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말 저는 그런 식으로 당에 충성하고 원에 충성한다고 해서 그럼 그런 식으로 당에 충성하는 거랑 또 이상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줄 거를 달란 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국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현황과 관련된 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왜 물타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학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상대방 야당에 아니 그거는 그렇게 그냥 아닙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잠깐만. 자 그러면 저기 회의를 마무리하기 앞서 이 정권에서 자. 공정거리로 진행됐습니까? 아니 전수조사를 하라고요. 위원장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전수조사라고요. 전수조사를. 위원장도 좀 일 좀 합시다 좀.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자. 그런 식으로 당에 충성하고 원에 충성한다고 해서 자. 그런 식으로 이상으로 너무 변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아니 충성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상으로 오늘 아니 충성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맞자를 못하겠네. 왜 이렇게 몰아붙여? 아니 무슨 짓을 하잖아요. 당에 충성했다가 뭐예요? 같은 의원들. 그러면 뭘 충성한 거예요? 조국 후보를 충성했어요? 박수 세게 하시고. 그러면 의정 활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맞죠? 그렇죠. 왜 자기는 왜 특정 후보에 대해서 특정 후보도 아닌 사람을 물고 늘어지냐고요. 커피 마시면서 다정하게 얘기들 하시네. 내가 한 했어요? 조국 후보를 충성했어요? 박수 세게 하시고. 했어요? 조국 후보를 충성했어요? 그러면 의정 활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맞죠? 그렇죠. 왜 자기는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비 메이킨. 지금 당신은 아주 특별한 목장을 보고 계십니다. 승객들에게 드리는 정성을 토종달걀에게도 드리고 비행기에 쏟는 관심을 파프리카와 물, 방울토마토에게도 쏟죠. 왜요? 이렇게 해야 낮은 기압과 소음에서도 풍미와 식감이 살아있는 기내식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내식에 대한 특별함을 지켜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태국 방문을 앞두고 방콕 포스트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참석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초청 문제는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혐의에서 사실상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최순실 씨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위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을 둘러싼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커져 자진 철회를 촉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인사청문회 이후 채택한 보고서에서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협의에는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나섰습니다. 김정한 국장은 3시간 가까운 공식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한일 통상 당국 간 무조건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나스키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자국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 당국자 협의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된 것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서로 상대방 입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로 고도로 중시하는 요소와 양보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국내 정치 맥락에서 한국과의 대결을 자극해온 총리실과 경제산업성 대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일본 외무성이 나선 것은 문제 해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키우는 요소로 분석됩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강력하게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조건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한일 외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일 문화관광 담당 장관들이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다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문화와 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문화 분야 공동선언문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한중일 문화 프로그램 개최와 한중일 문화예술 교육 포럼 정례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8월 29일은 1910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 경술국지일이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실현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조기 개항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학교나 관공서가 많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시청 개항대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진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인 경술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단 겁니다. 국가가 지정한 조기 개항일은 아니지만 대전시는 3년 전 조례가 제정돼 경술국치일에도 조기를 달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알려지기도 했고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대전시 교육청에는 조기가 달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태극기가 평소처럼 내걸렸습니다.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었고 조기 개항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 정부청사와 경찰청, 검찰청과 법원에서도 조기가 개항되지 않았습니다.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연충원에서도 조기를 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우체국과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에서도 현충일과 달리 조기가 내걸린 걸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나라를 뺏긴 날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모든 많은 국민들께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기를 개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일 갈등 속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조기 개항 운동이 펼쳐졌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술국치 제109주년인 어제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을 추모하는 독립운동 선열추모제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는 철면피한 야욕과 함께 터무니없는 경제 침략의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이는 마음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여행 반대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우리 안의 친일이 적보다 더 무섭다면서 광복회 차원에서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대구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 중소기업이 타운하우스로 개발하려던 곳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공공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대구 연호지구입니다. 부지 한편 철제 담장이 둘러쳐진 땅은 지난 2017년부터 한 중소기업이 타운하우스로 개발하려던 곳입니다. 분양을 마치고 설계까지 진행했는데 지난해 5월 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멈췄습니다. 고정관리비라든가 우리가 땅을 살 때 대출의 금액이라든가 기업이라는 게 자금을 계속 회전을 시켜야 되는 자금이 묶여 있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공주택을 지으려는 LH도 처음엔 대체 부지를 공급하겠다며 업체와 논의했습니다. 대체 환지나 그거는 기준을 빨리 좀 줘야지. 어떻게 됐어요? 본부장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면적에 그 위치에 지금 4,500평 정도 됐잖아요. LH는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와 갈등을 해결해야 대체 부지 공급이 수월하다고 조언했고 업체는 수억 원의 부담을 감수하고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해라.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천천히 넘겨와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액을 줄인 상태에서 넘겨와라. 이런 지시를 다 받고 현재까지 저희가 그 내용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담당자가 교체되자 LH 입장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택지 공람 당시에 주택건설 사업권이 없다는 등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아 대체 부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돌아선 겁니다. LH는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확인되는 만큼 중소기업 애로 해소 자금 명목으로 180억여 원을 대출 형태로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에 편입돼가지고 사업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가져갈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애로사 해소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사전 보상금이라는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지난해 오갔던 논의는 검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책 부지 판단은 보상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후에 판단될 사안이고요. 조건이 성립되면은 지급하겠다 그런 입장이지 확정적으로 뭐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런 입장 아니었고요. 법과 절차를 지켰다는 LH, 믿는 공기업에 발등 찍혔다는 중소기업. 양측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실무기구의 첫 회의에 택시 단체들이 타다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역에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 실무 논의기구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플랫폼 업계 대표,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지만 택시업계에서는 4개 단체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만 참여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택시단체들은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개월에 걸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1리터에 최대 58원의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류 세율이 완전히 환원되면 휘발유의 경우 1리터에 최고 58원, 경유는 최고 41원, LPG 부탄은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빈 박스와 테이프, 끈이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4개사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대형마트는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자율 포장대에 배치하던 종이 상자와 테이프끈을 치울 예정입니다. 지중해 곳곳에는 아프리카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을 태운 배들이 떠 있습니다. 최근에 구조된 난민 99명도 이탈리아 입항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면서 고달픈 해상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남동쪽 이오니아 해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고달픈 해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구조단체인 메디테라네아 세이빙 휴먼스는 고무보트에 단체 표류하던 난민 99명을 구조했습니다. 8명의 임신부와 22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고 국적은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감비아, 나이지리아 등입니다. 이 배는 북아프리카에 더 가까운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 부근에 머물며 조속한 이탈리아 입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bbiamo bisogno di portare a terra prima possibile queste persone che abbiamo salvato dal mare e in questo momento sono costrette a stare in mezzo a un mare che li fa soffrire. 그러나 최대 걸림돌은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입니다. 이탈리아는 구조선 입항은 물론 같은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도 막고 있습니다. 최근 몰타가 350여 명을 태운 난민 구조선의 하선을 결정했지만 분산 수용하기로 한 6개국의 이탈리아는 없습니다. 어떤 유럽 국가도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가운데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한 난민은 올해에만 900여 명에 이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여자 축구대표팀 신인 감독으로 최인철 인천 현대제철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이후 평가를 거쳐서 다음 월드컵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감독은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에서 현대제철의 WK리그 통합 6연패를 지휘했으며 앞서 20세 이하와 아시안게임 대표팀 등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을 쌓았습니다.
네, 어제 요란스러운 비가 온 뒤 오늘 출근길은 한층 선선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다소 더워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구는 30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부 지역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서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영월의 가시거리가 무려 20m, 보우는 9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이어진 뒤에 거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파란 하늘 속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가겠고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엔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무척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에 가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의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엔 남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